친구가 군대를 가서 일단 군대를 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매우 군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 보내는 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라 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간 보내는 거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대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단 한국에서 한국의 젊은이라면 국가법에 군대를 가게 돼 있죠. 예외사항은 몇 명 안 됩니다.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외사항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국가가 국민을 이용하고 악용한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법 속에서 그것이 세워졌죠. 입법기관에서. 그리고 행정기관은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은 그것을 지키도록 또 잘못되면 그것을 감시하고 또는 그것을 법으로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죠. 그런데 역사적 안목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가적 것이나 또는 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너무 좀 억울한 일이고 사실은 아까운 시간이죠, 당연히. 그러나 과연 한국 사람이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옛날 여러분들은 잘 모른가? 연예인 잘생긴 남자 있었는데 운동도 잘하고. 가가 유승준인가? 그 시기가 국적이 미국 관련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버렸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국가에서 그 사람은 여권을 우리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은 결국은 필요 이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안 낼 수 없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4대 의무가 있어요. 그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 납세, 근로, 또 하나 뭐 있어? 교육의 의무. 이 네 가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국가나 전체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누구나 다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승교구는 어차피 법을 지켜서 가야 한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 배우고 즐겁게 건강하게 내가 잘 지키고 와라. 그렇죠. 이제 아까 국가 입장 떠나서 어떤 환경에서거나 내가 그 환경을 대할 때 똑같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뭔 일을 시켰어요. 사장님이 직원한테 또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또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시켰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학교를 안 다니거나 집안에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 그것을 가능하면 해야 합니다. 근데 할 때 그것을 찡그리면서 할 건지 웃으면서 할 건지는 지 마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찡그리면서 해봤자 저만 손해입니다. 지 인상 찌푸려져,
일 효과도 없어. 훨씬 피곤해. 짜증나. 옆 사람도 짜증나. 그러나 웃으면서 그것을 기쁘게 수용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 원불교 법으로 말하면 일심으로 한다면 그 일 속에서 법력을 쌓기도 하고 일 속에서 일의 능력도 얻기도 하고 훨씬 더 표정도 밝아지고 주위 사람도 기쁘게 하고 그것이 결국 보훈이 되고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듯이 아마 우리 현승경은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게 즐길 일이냐 임마 아마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군대 가서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군대도 수많은 경계가 있잖아요. 무기를 다루기도 하고 밤에 근무를 하고 지금은 폭력이 없지만 저는 이등병과 일병 때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맞았습니다. 우리 군대 때는 그랬어요. 저는 수색소대를 나왔는데 육사가 안 맞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두드려 맞습니다. 하루도 안 와도 날마다 팹니다. 그래도 갔다 왔어요. 지금은 그런 군대 없어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말하면 내 애인을 위해서,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여동생을 위해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군대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부패하고 또는 어떤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서 1차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아까 말한 그 당사자들입니다. 내 누나, 내 어머니, 내 이모, 내 할머니가 당합니다. 전쟁 첫날부터 당합니다. 그것이 지금 위안부 일이 있어진 거고 아직까지도 그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국가의 은혜 또는 어떤 많은 주변의 원불교로 말하면 사은의 은혜 속에서 사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국가는 우리한테 당연히 오는 거다. 나는 내 것만 챙겨 먹겠다. 이런 그 참 좁은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은 사은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국가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육의 의무를 통해서 학교 납부금 얼마 안 냈어요. 국방 의무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뭐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납세를 내기 때문에 그 납세에 의해서 기간산업, 국방, 아까 교육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로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나 하나 그런 그 뭐랄까 뭐 일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때는 31개월인가? 기였어요. 저희 때는. 저는 이제 대학 다니다 군대 갔기 때문에 혜택을 좀 받거든요. 1년 반, 아니 한 달 반. 그래서 2학년 마치고 간 사람은 3개월, 1학년 마치고 간 사람은 1개월 반을 기간을 짧게 줬죠. 저희들은 보통 30개월, 32개월 했어요. 지금 몇 개월이죠? 20개월. 지금 뭐 24개월도 아니고 20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건도 달라졌죠. 날마다 두드러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군대도 아주 저희들은 배치가 떼고 뭐 한 달 반, 두 달간 내무반에 한 번도 못 들어가 야자에서만 생활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는데 국가가 왜 존립하는가? 나는 국가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큰 안목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이 교당을 지금 다 부숴버리고 다시 신축해야 하냐 마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학사 때문에. 이걸 다 부숴버리고 다시 하면 여기가 땅값이 한 30억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시 지으면 50억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80억짜리입니다. 이걸 세를 주면 얼마죠? 한 달에? 하루에? 80억 세를 줘보세요. 여러분들 이 건물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가장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기 마실 때 돈 줍니까? 국가사회나 이 엄청난 천지자연의 은혜를 모르고
내 하나 퍼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정말로 좁은 생각이다. 엄청난 은혜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니 나는 때로는 나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해야지 않냐. 그래서 순환을 시켜야지 이 세상이 함께 돌아간다 하는 그런 안목을 좀 가지시면 훨씬 더 우리 현승조가 말한 대로 기쁘게 적극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울 것도 많아요. 특히 사람 관계, 어떤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제재도 받아봐야 해요. 군대는 때로는 구속입니다. 그 구속 속에서, 인내 속에서, 그 속에서 때로는 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성, 양보, 배려, 단합,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 사고를 가지면 그렇게 손해볼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수색소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우리 소대원들은 전부 다 눈이 저녁에 보면 살기가 있어요.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저같이 작은 사람이 첫 휴가를 갔는데 광주 충장로에서 누구하고 싸우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제가 저한테 놀랬어요. 공수부대 애들한테 수색대 애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 수색대 애들이 저희들을 훈련시켜요. 갈수록 악랄해집니다. 우리는 계급장도 없습니다. 거꾸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목이 안 센 사람이 없고 잠꼬대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 이런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이런 깨어있는 마음이랄까, 인내의 마음이랄까, 이런 성취의 마음으로, 내가 그때는 출가할 때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면 정말 못 이룰 게 없겠다. 못 이룰 게 없겠다. 그런 자신감을 저는 군대에서 얻었습니다.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책 몇 개 본다고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있다. 어떤 경우는 회사에서나 뭐 할 때 군대에서 며칠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가기도 하잖아요. 군대라는 것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게 아니라 군대 조직이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조직이고 그 조직은 천주교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그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도 키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적 도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 도덕주의라는 건 뭐냐면, 니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는 내 생각이래.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행자재합니다. 그것이 상대적 도덕주의라는 현대사회의 아주 무지막지한 병입니다. 그래서 계문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내 자유다, 내 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라는 존재는 천지가 없으면 1초도 존재하지 못하고, 부모가 없으면 아예 존재 자체가 없고, 동포가 없으면 내가 어떤 것도 활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이 저녁에 돌아다니고 어떤 약자가 어떻게 당할 줄 모릅니다. 엄청난 우리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너희들은 다 나를 위해서 그냥 모든 걸 서비스만 해라, 나는 이용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역대 성자들은 자기를 불구하고 일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쁘게 다 바치고 가신 분들이 성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은혜 속에서 진리를 눈치채고 공부하고 또 그런 분들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 자기가 무엇인지 알고 살 수 있어요? 저는 대종사님 안 만났으면 어떤 것이 참 난지 모르고 살 것입니다. 이 육신이 나고 내 안에 에고가 나고 힘들게 아트만 같이
뭔가 따로 있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이 그것이 난 걸로 있지도 않는 것을 나로 착각하고 한 생각 산다.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냐 말이야. 죽을 때 돼서 생각해 봤더니 아이씨 이게 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었어. 아닌가 비어. 그럼 어떨 거야 이게. 일생 사는 게 나무다리 긁어줬어. 얼마나 이게 힘든 참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나를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거야 우리가.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느냐.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나가 무엇인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나의 행복을 살 것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달려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천하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까 그런 이야기는 참 철없는 소리다. 모르는 소리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들 질문.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지금은 혁명의 시대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이제는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시대가 됐고 국민들이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촛불 시위라든지 그런 반대의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개선돼가는 단계라고 얘기하면서 혼돈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옳고 그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좋은 삶을 채워줘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안 진행되고 무조건 그런 걸 거쳐가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맞는가 싶어서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대종사님은 그걸 이제 개벽시대라고 그랬죠. 대명천지가 되는 세대다. 과거 음시대가 양시대로 바뀐다. 수직적 사회가 수평적 사회로 바뀐다. 폐쇄적 사회가 개방적 사회로 바뀐다. 그죠? 차별의 세계가 평등 세계로 바뀐다. 하는 것이 이제 개벽시대의 하나의 그 내용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수님은.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했던 관습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적폐가 하나씩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산유관님 대장선생 같은 경우 앞으로 큰 전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국지전은 있어도 나라 간의 큰 전쟁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왜? 이제는 옛날에 뭐 지금 위아더 월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나라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경제도 하나로 연결돼 있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놈이 그냥 약자 막 마음대로 막 해먹고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 국제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제적, 정치적 어떤 연합체인 유엔도 있고 종교적 연합체인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릴리전스, UR도 지금 그래서 세계 본부가 대종사님은 금강산에 생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개인도 그러잖아요. 개인도 뭐 하나 뭐 바꾸려면 겁나 힘들잖아요. 습관 하나 바꾸고 똑같은 거죠. 국가적이나 사회에도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는 거죠. 어둠이 벗겨지는 과정이죠. 옛날 같으면 전두환 씨가 뭐 어떻게 백담사에 가서 대통령으로 온 사람이 가서 그렇게 있고 깜빡이 가서 개수고 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이 이제 밝아지는 시대의 현상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천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보면은 뭐 애들 학교 때문에 뭐 거주지를 뭐 시가 한 사람들 다 드러나잖아요.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했는데 10번인가 바꿨더만. 그래갖고 지금 통과되는가 모르겠네.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국가에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알아요. 뭐냐면 QR코드 딱 돼가지고 여러분들 돈 흐름, 돈이 결국 생활의 우리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돈 흐름 추적하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다 투명한 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강자가 약자를 둘려놓고 억압하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빨리 알으셔야 해요. 무명한 생각, 속일 생각 해갖고는 결국은 그런 사람은 발디르지 못하죠. 아직도 이제 사회는 그동안 수천 년간 무거운 그런 그 폐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나씩 개벽해가는 과정이고, 지금 정치도 보면 그걸 바꾸자는 사람과 그것이 아직 너무 빠르다 하는 사람의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 주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저희 팀장님을 봤을 때 진짜 주인으로 일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뭐 다른 직원들보다 주인으로 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팀장님을 보면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맡은 바를 잘 해내는 것이라고 예전에 성교님께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주인으로 일하는 것과 일의 중독인 것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정말 주인으로 일하신다라고 감탄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쉴 새 없이 뭐 시간이나 휴가 때나 상관없이 이렇게 보면은 휴가를 가셔서까지도 막 메일을 보내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일 중독인가 주인인가 그 경계를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됐죠. 퇴근 후에 카톡 보내면 뭐 어쩐다 벌금 내 뭐 그런 거 이런 거 법이 통과되고, 오늘 지금 오전에 독경 갔다 왔는데 이데일리 기자죠, 우리 이태성 교우가. 근데 과거에는 휴가를, 그래서 우리 출가형 일주일 있잖아요. 태성 교우가 일주일 못하고 중간에 목요일날 갔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부장이 오라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줘. 그런데 이번에 새로 편집국장 된 사람이 만약에 직원들 휴가 기간을 제재하면 그 사람은 인사의 고가의 평정을 내리겠다. 쉽게 말해 제재하지 말라. 하는 이런 편집국장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무님 이번에 출가행 일주일 갈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 근데 어떤 직원이 20대 젊은 막내 직원인데 평상시 일도 잘 못한 직원인데 이 사람이 한 달을 끊어버린 거예요, 휴가를. 1년치 전부 모아가지고 이번에 추석 연휴하고 못하고 한 달치를 끊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온 회사의 소문이 파다해. 그 위에 부장은 말도 못하고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정말 양심 없죠. 뭐냐면 한 달을 가버리면 한 달 갔다 해서 한 달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 누군가는 자기가 했던 일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자기는 나는 정당한 휴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있으나 마나 해도 되는 사람을 직원으로 그 연봉 얼마를 주고 채용했을까요, 회사에서?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무지한 소리죠. 그 사람은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인사고과에서도 피해를 보지만 앞으로 대중들에게 여러 가지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질문은 주인과 과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지만 그 주인이 중도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상황성, 시대성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해서 막 그냥 앞뒤가 없이 막 그냥 휴가도 없이 그렇게 한다. 그건 중독이죠. 중도적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그 중이라는 게 뭐냐? 중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미발지중, 그것이 중이라고 해요. 이게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오기 이전 자리가 중이에요. 즉 우리 원불교 용어로 하면 뭐죠? 1년 미생전. 더 들어가면 아까 분별의 이전 자리, 즉 진공을 말해요. 이 진공의 자리가 바로 중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도에 맞아야지, 상황성에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즉 끌림이 없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전체를 내 집 삼는 것이, 그것이 주인이지, 전체를 내 집 삼았다 해갖고 막 거기에 집착해갖고 끌려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독이죠. 그건 효과도 없어요, 나중에.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해보면 안 착해. 이 사람은 되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해. 근데 능력이 없네.
요 두 사이에서 착하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능력이 있으면서 아까 집착하지 않고 중도적 어떤 원만성을 가진 사람, 10,000명에 1,000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결국 사람 쓸 때 이러고 이러지만 그 중에 프로테이점 적은 사람 찾아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10,000명 중에 1,000명인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사심이 없으면서 능력도 갖추고 그 능력이 중도적 원만성을 가졌다.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성공입니다. 이 세상을 살릴 사람. 근데 이 능력 없는 사람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시비하고만 있죠. 저 새끼는 거짓말해. 저 사람은 상이 있어. 그리고 능력 있는 놈은 또 착한 그 사람을 착하면 뭐돼? 인도보던 것이. 그러고 있죠. 그리고 또 아까 일 잘하면서 아까 집착한 사람은 저러면 뭐돼? 인생이. 또 시비하고 있죠. 이 세상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대종사님과 알뜰한 제자는 정말로 착하면서 영양도 사막으로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원만성을 지킨 이 사람이 원불교로 말하면 진짜 성자적 그런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스로 철저하게 계속 점검하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더 경험을 했던 스승, 강자에게 계속 지도를 받아야 해요. 동지를 통해서나 스승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돼서 그 치우치신 것이 결국은 존말을 때는 개성이지만 독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해. 그게 왜 그러냐?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착돼서 그것이 뭐가 되죠? 습관이 되고 더 들어가서 뭐가 돼? 성격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 마음을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쪽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서서히 원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성장, 계속 어떤 영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성장되고, 그리고 주위의 인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스스로도 행복도가 계속 증장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이 쉽게 그렇게 다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하면 오히려 씹히고 오히려 음해당하고 하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원불교인의 신앙의 자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 시인 있지. 유두냐. 남자로 유시화? 응? 유시화 시 중에 그런 거 있어. 누가 아무리 그렇게 갈구고 들어도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성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 멋진 시가 있더라고. 유시화 시가. 저희가 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요구해? 막 사회에서 너는 창의적이어야 되고 인성도 좋아야 되고 뭐 스펙도 좀 좋으면 좋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요구는 상관없어. 회사에서 회사 안 가면 되지. 회사 안 가면 되잖아. 뭘 요구해? 저는 안 갈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니 뭔가 처음에 이야기 자체가 출발이 네. 그렇게 출발하면 안 돼. 이 세상은 너에게 요구한 거 없어. 네가 요구해서 들어간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회사에 들어갔어. 네가 요구해서 들어갔잖아. 근데 그 회사에서 뭔가 저에게 바라는 밥값을 하는 거지. 밥값. 월급 주니까 밥값을 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요구해서 간 거야. 회사는 그 대가를 요구한 거고 네가 먼저 요구한 거야. 그건 정확히 알아야 돼. 네가. 출발이 달라요. 아무튼 저희가 뭔가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의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저 사람이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 그런 거 자체가 우리한테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성공 기준은 없어요. 네. 성공은 마치 실체 없는 거고요. 성공은 기준도 없어요. 네. 그냥 그 사람은 마음에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한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시간 땅에서 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없는 이 시간 흐름 속에서 순환의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계속 살아있느냐, 내가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속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성공은 그 안에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으면서 결국은 성공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지. 성공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누가 이것이 성공이다? 그건 지가 뭐 그렇게 생각한 거지 뭐. 난 집 한 채가 목표다. 아니 집 10채 가진 놈이 볼 때는 웃어버리지 그게. 다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패 없는 성공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잠깐 있어지는 불빛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성공도 결국 그 성공이 또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고착되면 또 실패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원불교의 성공은 뭐냐? 바로 법의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범부의 세계, 중생의 세계, 소인의 세계를 넘어서 군자의 세계로, 성현의 세계로, 대인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게 성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만사성공의 그 원리, 만사성공의 길이 있는데 그 네 가지다. 첫째는 그렇게만 하면 성공한다는데 그 첫째는 뭐냐? 마음을 정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나태하지 않는 분발심이다. 셋째는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까닭 있게 계속 그 까닭을 연구하는 의문이다. 넷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정성이다. 이 네 가지를 갖는다면 반드시 성공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